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주목할 만한 책을 소개하는 눈에 띈 책입니다. 저희 오늘 골라오신 책들 어떤 거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2권씩 가져오신 거죠? 네. 네. 어느 분부터? 찬님부터 하시죠.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찬님 하는 거 보고 남는 시간에 할게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떠넘기는 겁니까 지금? 아유 아니에요. 네. 일단 제가 처음 돌아가면서 하죠. 하나씩 할까요? 네. 제가 일단 처음 고른 책은 그 성서유니온 선교회에서 낸 그 월터 브루그만이 쓴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네. 그 월터 브루그만이 근데 사실 뭐 월터 브루그만은 아마 한국 신학생들이 아는 몇 안 되는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몇 안 되는 학자일 텐데 1989년에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하는 강좌를 이제 옮긴 책이에요. 굉장히 옛날에 한 게 지금 나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성서유니온이 좀 과감하게 이제 그 번역자도 다시 해가지고 뭐 시인은 블라블라 하는 책이 있었어. 아 네. 그렇구나. 이거 다시 나온 책이구나. 네. 용님 신기해.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얘기는 책이-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아니 어떤 책이 나왔었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신기해. 기독교 출판 파는 사람이라 그런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읽진 않아도 제목을 뭐 워낙 그래서 원래 원제에 충실하게 파이널리 컴스 더 포엣인데 원제가 이제 원제도 그대로 살리고 번역도 다시 하고 이제 새로운 판형과 또 이제 그 성서유니온이 되게 좋은 편집자가 계시죠. 그래서 그 네. 편집자분이 편집도 다시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분 훌륭하시죠. 네. 막 갑자기 아부 방송이 되는 거.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좋은 퀄리티, 좋은 품질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게 저는 이 책의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지금 기독교 출판계의 한 흐름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그 기독교를 소개할 때 출판사에서 소개할 때 굉장히 좀 지식 정보 중심적이고 설교할 때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그리고 이제 그런 실용적인 어떤 프랙티컬한 것을 이제 강조했다면 요새 지금 기독교 출판계에서 조금 고민 중인 게 아마도 그런 것 이전에 그리스도교가 원래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런 미적업 어떤 판을 다시 까는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임스 스미스가 어떤 판매량과 무관하게 굉장히 이제 그런 출판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러는 게 인간이 결국에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그 다음에 원래 예배가 그런 면에서 무엇이었던가 이런 걸 이제 제대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줬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로안 윌리엄스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마침내 시인이 온다도 그 중에 그런 연작선 상에서 설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현대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는 개념인데 그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어떤 현대 신학의 주요 개념으로 정착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공헌을 한 게 바로 이 월터 브루그만이에요.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예언자적 상상력 이전에 그 모태가 됐던 게 바로 이 마침내 시인이 온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어떤 그 성서의 내용을 단순히 주해하거나 주석하는 게 아니라 성서 시대에 들었던 그 청중에게 다가갔던 그 상상력을 그대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설교이고 그런 면에서 설교는 산문의 언어이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느낀 어떤 것을 분석적인 언어로 해서 전달하는 산문의 언어이기보다는 시인의 언어에 가깝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논지인데 뭔가 처음부터 그 결론을 다 끝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구체적인 뭐 내용이 있을 테니까.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실 수 살펴보시면 있으니까. 되고 이러한 지금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교회에서 뭔가 이제 출판사들은 나름대로 지금 어쨌든 새로운 동향과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제임스 스미스의 책과
이어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음. 이 책을 골랐습니다. 네.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 권씩 소유해야 될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음. 굉장히 식상한 굉장히 식상한 추천. 그 편집자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편집자에 대한 애정이 아닌데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이 사실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사실 판매량도 꽤 좋지만 정작 이해는 잘 못한 북미 신학교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여전히 많이 익히는. 제가 그 MDB 공부할 때 그 구약 이제 개론 과목을 이제 저희 학교는 구약 개론 두 학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매 학기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로 월터 브루그만을 읽었었던. 그러니까 개론, 신학 개론, 구약 개론 할 때 월터 브루그만 책을 교재로 쓰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접하는 신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 신학이 이제 일본 카테키즘으로 대변되는 이제 교리 중심적이고 그치, 그런 게 그 주지주의적 성향이 강한 게 이제 개신교 신학의 특징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약간 서서히 반성이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됐던 게 많은 사람들은 칼바르트를 꼽아요. 칼바르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의 어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이른바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칼바르트를 꼽기도 하지만 칼바르트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 어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활동이란 거는 그런 단순히 교리로 한정될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고 그런 서사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교회라는 거는 그런 걸 선포하는 데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현대 신학이 어쨌든 산문적인 언어, 분석적인 언어, 교리적인 언어에서 조금 더 탈피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이 사실 실제로 가리키고자 하는 바를 가리켰다는 어떤 선구자적인 업적을 냈다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또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을 때 이제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시적 언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개신교 쪽에서는 이게 새로운 거지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전례나 영국 신학 쪽에서는 뭐 따님이 좋아하시지만 C.S. 루이스나 아니면은 그런 성공의 전통에서는 이미 그런 기도서 전통에서는 이미 시적인 언어라는 게 굉장히 그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중시되기도 했어요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사실 또 이제 교회 일치적인 각 교단 간의 그런 신학적인 대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요즘의 추세가 서로 그런 거에서 서로의 전통을 배우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긴 하는 게 이 책 제가 과거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생각났어요. 예전에 나왔던 버전이 설교자는 시인이어야 한단가 그런 형태였어요. 설교자는 시인이어야 된다, 시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좀 거의 더 아카이브. 직접적인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설교자가 시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시를 읽어준다는 그렇지. 얘기인가? 그렇긴 하잖아요. 뭐 몇몇 목사님들은 설교자가 시를 써야 된다. 설교 시간에 이제 시를 들려준다 이런 건 아닐 텐데. 근데 보통 교회에서 하는 설교라는 거는 스토리를 들려주거나 최근에 뭐 내러티브를 중요시하거나 여기까지 아니면 교리적인 설교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시인으로서의 그 감각으로 설교를 한다는 건 어떤 건지가 사실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읽어보고 싶게 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목이 진짜 좋아. 응? 제목이 좋아요. 네, 마침 사실 이게 언제나 이게 맥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이게 설교자가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목사님 보고 시인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시라는 걸 이미 대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했을 때 산문이라는 형식이 있는 거고 그럼 산문과 시가 뭐가 다른가? 근데 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상어를 낯설게 하는 낯설게 함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문이라는 거는 일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고 시라는 거는 우리의 일상을 낯설게 하는 게 목표 있는 건데 이 낯설게 함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낯섦과 새로움이라는 거는 이게 시적인 언어에 더 가까운 이유는 그 낯선 거를 우리 이 일상을 뒤흔들고 그 속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가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준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설교가 지향하는 바가 그런 시적 언어를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설교자의 설교 방식이나 행태에 대한 그렇죠. 제한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예배 전체, 교회 그렇죠. 형태랑 되게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형태로 설교자가 만약에 그런 운문으로 낯설게 하는 거를 발신했을 때 수신자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수신자들이 기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냥 편한 나에게 필요한 걸 듣기를 원하는 수신자들에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송을 했을 때 아예 전달이 안 될 거고 그래서 개신교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낯설지 않은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가잖아요. 자기 개발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익숙한 예화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랑 반대로 어떤 공교회 전통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낯섦과 되게 비교가 되는. 되게 지금 그 용님이 지금 지적을 잘 하신 게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197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7, 80년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전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만으면 되지 않는구나. 설교를 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의 이 예배 자체의 어떤 내러티브나 예배 자체가 사람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구나 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이 또 잃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그래야 되구나.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님이 지금 제안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부르그만부터 스미스에 이르는 이 지금 궤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왔다는 그쵸.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그 더 강화될 건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도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제자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아마 계속 저는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형님 또 이제 이 아틀란타 발도 형님 요새 그 미국 신학도 요새 그런 추세 그런 거는 없나요? 이게 좀 보완해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사실 이제 제가 뭐 책 소개해 달라는 그 요청은 받지는 않아서 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는 네. 그 가톨릭의 역사. 음, 그 한스킹의 가톨릭의 네. 역사인데 이게 이제 가톨릭의 역사를 단순히 뭐 이렇게 차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 교회사를 정리할 때 뭐 시대순 혹은 공의회 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한스킹이 그 자기가 약간 그 책이 한스킹이 약간 의식의 흐름으로 좀 흘러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각 사건별로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북미 신학교의 하나의 좀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에는 개신교 신학교들이 이제 가톨릭과 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미국에도 가톨릭 신학교들이 저명한 가톨릭 신학교들이 있죠. 노틀데임, 뭐 BC 이렇게 있는데 정통적인 개신교 신학교들이 가톨릭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원하고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이번 학기에 이제 가톨릭 그 전문 전공 분야를 신설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톨릭의 뭐 시편 이야기, 가톨릭의 의례, 가톨릭의 전례들을 이제 개신교 신학교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매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례와 의례 그리고 시편이나 구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구약이나 시편의 이야기를 단순히 뭐 개신교에서 어떻게 읽을까 차원이 아니라 공교회 전통에서 좀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개신교를 넘어서 가톨릭 정교회 전통을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재밌을 것 같고 유의미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항상 과거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그 새로운 대안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된 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상상을 했고 어떤 비전을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했던가 그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톨릭적인 연구가 필요 불가했던 거고 동방 교회에 대한 탐구도 필요 불가한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형님이 또 한스킹이 가톨릭 역사라고 의료 문화사에서 나왔던 네, 카이로스 총서였던 네. 죄송합니다. 크로노스 총서 네. 번역 아주 좋고 네. 그 뭐 아주 내용 좀 유익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가톨릭 잘못됐어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좀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 권력을 좀 쟁취하려고 이런 행위들을 했고 그러면서 분열되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제한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책이라서 그
책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뭐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읽으실 수 있는데 가톨릭의 역사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이 맥락에서 네, 이 맥락에서 마침내 신이 온다와 가톨릭 역사는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네. 이제 용님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그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책이고요. 그 이제 옥명호 저자는 옥명호 님이고 출판사는 옐로우브릭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그 6월달에 용서점에서 저자 행사를 했었어요.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출판사와 저자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일단은 아무튼 저희가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니까 지금 막 보니까 되게 사인도 받으시고 막 한길 가는 길 박영희님께 막 이런 아주 애정 가득한 사인도 받으셨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팔이 안으로 웃습니다. 네. 저는 뭐 편애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단은 책 읽기 관련된 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저번에 유혹하는 책 읽기도 소개했었지만 그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의 이 책은 그 동안에 나왔던 어떤 책의 어떤 그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정말 딱 그 내용 그대로예요. 이 책의 내용은 전혀 기대를 넘어서는 내용은 없어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 요게 다예요. 정말.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도 뭐 물론 감동적이지만 저는 그 찬님이 소개하셨던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저는 의외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시 제임스 스미스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여기서도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아주 쉽고 단순한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는 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는가라는 이야기고 이걸 딱 들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그거 모르나? 그리고 뭐 이미 하고 있는데 아빠는 아는지만 엄마가 하고 있는 걸 그래서 엄마가 뭐 애들 책 읽어주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들 이제 그리고 누구라 이렇게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지 않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그게 큰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거지. 다 같이 하고 있는 어떤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거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일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누군가는 이 일들을 굉장히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래 하지 못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 4살 때 시작해서 10년이 넘는구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제 고등학생이 된 누나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지만 이제 저는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읽어준다 그쵸. 딸에게. 지금도 중학생인 아들이 여기 나오는 멘트로 따지자면 이제 찬님은 엄청 오글거려 했지만 아빠 오늘도 제가 아빠의 로맨틱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아빠에게 던질 수 있는 그냥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읽으면서 되게 따스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아들의 오글거리는 아버지와 멘트? 뭐라고요? 아들의 오글거리는 멘트? 그 오글거리는 멘트를 오글거리지 않게 느낄 수 있다라는 우정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단순히 아빠와 아들이 뭐 좋은 일 했다 이게 아니라 우정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 중3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과 낚시터를 가서 3-4시간 정도 가만히 아무것도 없이 둘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네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결과물을 얻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일종의 반복된 습관, 반복된 의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한 걸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통한 형성이라는 게 내용이 특별한 건 사실 없는 거죠. 그 의례라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이런 습관이나 의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냥 어떤 요새 나오는 어떤 신학적 이야기로 잠깐 넘어와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 의례를 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당장 사람들이 되게 조급하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우리는 제대로
의례로서 습관으로서 그걸 꾸준히 해보지 못한 거예요. 의식하는 형태로.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은 제임스 스미스를 포함해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아마 얘기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갖지 못할 뿐이지 사실 이미 어떤 습관을 갖추고 있다고.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소비 사회의 그쵸. 습관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뭔가 광고가 나오면 물건을 사고자 하고 이게 습관에 돼 있잖아요. 뭐가 떨어졌으면은 뭔가 업데이트 시키는 제품을 사야겠고 이것도 사실은 다 이게 어떠한 의뢰에 의해서 사실 형성된 건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닌데 그렇죠. 사실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런 걸 휘둘리지 않는 것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식상하게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특별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이 일이 일어난 어떤 이 10년 그러니까 기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얻은 거 근데 이 얻은 거를 만약에 요즘에 어떤 그런 가치를 비춰서 나는 그거 안 얻어도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과의 우정을 얻지 않더라도 맞아요. 난 차라리 그냥 내가 더 성공하고 아이들도 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뭔가 성취하기 원하지 나 이 우정 관계에 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아마 더 많이 팔면 이랬겠지. 나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보냈다 애를. 그렇죠. 그거랑 저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현실에서 저도 이제 그 저자 북토크를 했을 때 오신 분들이 이걸 내용을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우정의 그렇죠. 관계로 그 삶이 형성되는 일이 너무 드문 일이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사실 맞아. 복구하기가 힘든. 네. 그게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시작해서 맞아요. 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이게 맞아. 어떤 습관으로 이게 어떤 하나의 문화로 이 장착되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야겠네요. 아직 맞아. 아이가 준비하시면 그렇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이미 커버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 읽으면서 좀 엉뚱하게 적용했던 건 뭐였냐면 그런 어떤 이 아빠가 읽어주는 일의 어떤 결과랑 별개로 그냥 우리가 독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생각하는 건 내가 책을 읽고 나의 독서 행위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 책은 책을 들려주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책을 읽어주는 일.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읽어주는 행위 자체가 엄청 로맨틱하고 저는 그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그걸 떠올렸을 때 책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내가 책을 읽는다는 행위 말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를 떠올렸을 때 너무 로맨틱하네. 예전에 맞아. 제가 읽어줬던 것들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 책을 대할 때 어떤 나 중심으로 내가 지식을 얻는 쪽으로의 독서를 많이 그리지만 사실 책 안에서는 요것도 되게 흥미로운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책을 읽어주는 행위. 전 이것도 좀 더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꽤 독서가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분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저기 저랑 아내랑 이제 항상 자기 전에 그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너무 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를 부르고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이제 자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잖아요. 근데 그 읽어줄 때 처음에는 못 읽겠는 거예요. 어색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초에 이렇게 읽으면 이걸 못 읽겠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알을 앞에 들고 읽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내 목소리를 그냥 우리는 뭐 아내랑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문장을 읽어줄 때 진짜 처음에 너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데 아내분이 되게 이렇게 요청을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같은 저작거리는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 미국에서도 하니 근데 지금도 사실 저는 어색한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거 읽어준다라는 거의 느낌이 약간 뭔지는 알 거는 같아요. 네. 뭐가 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약을 2번 읽었고 심판이 있으리라. 구약을 읽고 있는데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구약을 읽으면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 좀 살벌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가리를 좀 찢어버리고 이제 뭐
찬님이 뭔가 되게 분노가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읽어준다라는 이 장면에서 지금 본인의 어떤 지금 분노가 아니 부러워서 그래요. 네.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진짜. 나중에 다들 음. 꼭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책에 막 이렇게 그 장면들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책을 읽어줘 어떤 책 읽어줬다 이것도 나중에 소개하시는데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오랫동안 나냐 연대기 2년 동안 읽어주셨다고. 저자분이 C.S. 루이스 광팬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2년 동안 네, 그걸 맞아요. 읽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그 상상만 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출판사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옐로우브릭이라는 출판사가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반향을 얻고 있는 출판사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튼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은 기독교 이제 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종교 카테고리 팟캐스트 아닙니까? 네. 근데 옐로우브릭이라는 출판사가 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옥명호라는 저자도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의 이제 편집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을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저자인 C.S. 루이스가 나타나고 어떤 좋은 기독교 어떤 고전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방향은 일반 사람들을 향하지만 그 안에 좋은 어떤 기독교적 메시지들도 사실은 스며서 같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옐로우브릭이 모든 책이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어떤 책은 그 냉장고를 비우는 이너프라는 책은 아예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좀 더 세련된, 그러니까 굉장히 책도 예쁘게 잘 만들고 만듦새도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책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문서 선교, 우리는 문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름을 크게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잘 세상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사실 옐로우브릭은 그 1인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좋은 책들을 내면서 독자들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전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옐로우브릭 네. 사랑합니다. 옐로우브릭 연막남도 참 좋은 책이죠. 아이고 되게 재밌겠네요. 연애를 망친 남자도 도널드 밀러가 기독교 작가인데 기독교 맞아요. 작가가 기독교적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연애를 망치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그런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네, 찬님 가져오신 또 다른 책? 네.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두 번째 책은 제가 간만에 사실은 저는 원래 나름 책 속에 좀 이 눈에 띈 책 할 때는 좀 가급적이면 얇은 책을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몇 번의 고민을 좀 거쳐서 좀 간만에 좀 두꺼운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네.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썼고 김영사에서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사실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책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됐더라고요. 네, 이 책이 2012년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화제가 많이 됐죠. 화제가 많이 됐는데 번역이 워낙 좀 그때는 아예 그냥 뭐 여기 휴리스틱 그걸 네. 그냥 아예 휴리스틱이라고 한글로 쓰시고 막 이렇게 원래 번역이 됐어요. 아, 따님은 네. 그 전에 네, 그 전에 봤었는데 네. 디테일이 있네요. 역시 지성인 또 아니, 숨겨진 그게 왜 지성인 준비된 번역자. 준비된 번역자 네, 숨겨진 지성인 네. 따님 비아의 보물. 네, 비아의 보물, 비아의 자랑. 그 대부분의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2015에 이제 대규모 이제 좀 개정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는데 한번 이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아가 한편으로는 비아 책을 소개하고 한편으로는 책을 읽는 것, 그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책을 들고 일어나는 생각의 과정, 반성 이런 걸 이렇게 뭐 진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일종의 가장 뭐라 해야 되나 현대판 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엔 이 책을 한번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껍네요. 네, 이 책에 관한 결국에 이 책 결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생각을 안 한다 잘. 네, 그러니까 이 핵심 개념 중에서 시스템 1과 2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시스템 우리가 되게 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어떤 일상에서 직면하는 사고 과정에서 시스템 1과 2가 있는데 대부분은 시스템 1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일생상에서 대다수의 이루어지는 판단을 직관으로 하고 이 직관이라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 사유 활동이나 반성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화의 축적으로 쌓여있는 어떤 일종의 그 인류가 경험을 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약간 쌓아놓은 저장소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처리 방식은 신속성에서 있어서는 좋지만 사실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인류의 어떤 진화의 결과기는 하나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종을 특성을 가능케 하는 건 바로 시스템 2인데 이 시스템 2가 바로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해서 근본적인 어떤 추론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시스템 2인데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시스템 2는 거의 작동을 안 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시스템 2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2를 언제 쓰냐? 시스템 2가 원이 다 박살냈을 때, 시스템 1이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서야 비로소 시스템 2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책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도 이 고전 이게 왜 생각에 관한 고전으로 평가를 받느냐? 인간이 계속 이제 이른바 근대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대1 명제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동물이다라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깬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완전히 빠개뜨린 저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한 건 굉장히 특별한 순간에만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갑자기 떠오른 책이 신간이고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제 책 소개만 봐서 되게 흥미로운 책이라서 리스트에 넣어놓은 책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뭐 인간의 충격적인 욕망이라는 부제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게 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뭐 믿는 바, 뭐 생각한 바를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성찰해서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까 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외부적인 영향에 또 이끌려서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 사람들이 그 자기가 뭘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하는 게 뭐 다큐, 뭐 뉴스, 시사 이렇게 이거 체크를 했는데 대부분 보는 거는 다 이제 성인물. 뭐 이게 구글 검색어에 뭐 굉장히 좀 막 나쁘끄러운 것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상위권이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나는 게 트럼프를 유일하게 예측한 맞아요, 저자가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럼 왜 됐느냐? 구글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실제로 막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뭐 힐러리가 좋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구글에서는 막 깜둥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래는 금기시되는 언어들을 실제로 쳐서 검색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빈도수를 보면은 맞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갈망하고 욕망하는 게 맞아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인스타그램에 막 그 자기 남편이랑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그 하나의 큰 트렌드인데 그 인스타그램 검색어에 뭐 굉장히 뭐 우리 남편이 부실해요. 뭐 이런 것들이 상위 검색어인 우리 남편 게이 아닌가요? 이게 그 재미있어요. 구글 트렌드에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1위가 아니라 남편이 게이인 것을 확인하는 게 이게 1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 아무튼 이게 지금 이 생각에 관한 생각 들으면서 그 책이 갑자기 떠올라서 저는 좀 재밌는 게 얘기해봤습니다. 그 제 요새 관심이 꿈모임도 그렇지만 의식과 무의식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딱 처음 들었을 때 보통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바로 하는 거는 우리의 의식적 차원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 이면에 의도가 깔려 있다. 보통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뭐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의 이면에는 무의식이 작동한다. 약간 이렇게 이걸 설명할 것 같은데 이 책은 약간 반대로 돼 있는 게 우리가 뭔가를 바로 하는 거는 우리의 직관, 그냥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느낌으로 바로바로 하는데 이거를 더 교정해 주는 거는 그 느린 생각, 씨름하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지성과 우리의 더 의식적인 것들로 이거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희소성, 희귀한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회심이에요. 회심. 인간은 회심을 해야 돼요. 회심을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신학 트렌드랑 좀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이걸 의식하고 일단 내가 생각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래야지만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거야 돼요. 내가 다분히 편향적인 어떤 직관을 그러니까 실제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할 때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하는 거는 그거를 의식하면서 자기 습관을 헤빗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행동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제 개인적인 편견인지 모르지만 저는 심리학을 이야기로는 재밌게 읽지만 사실 그렇게 과학적인 걸로는 이렇게 높게 쳐지는 특히 프로이드 심리학, 무의식 아까 용님은 이제 무의식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뭐든지 뭐 해결해주는 기계적인 다 그건 무의식의 작용이야. 무의식의 작용이지. 그건 뭐 어머니가 뭐 또 프리도 좋아하는 건 다 그 제가 되게 웃긴 거 있는데 심슨 패러디에서 심슨에서 이제 그 프로이드 전공생이 그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은 꿈을 꿔요. 그러면은 그 프로이드 매뉴얼이 있는데 뭐 꿈 해석 그러면은 뭐 하면은 다 섹스 데스 섹스 섹스 죽음 학교 가기 싫으면 뭐 약간 이거 뭐 뭐든지 섹스 아니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키너먼의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이게 다 이 생각의 70%는 실험 결과예요. 실험 결과. 진짜 재밌어. 그리고 다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증명 불가가 아니고 이걸 그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과학 실험으로 증명해내서 인간은 실제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그걸 그리고 중요한 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엄청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권한 이유는 이 실험들이 다 재밌어요. 우리 몇 번을 우리가 또 들어본 거기도 해요. 이를테면은 어떤 커피잔을 주고 일단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맡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는 이걸 500원에 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당신은 이를테면 형님한테 500원을 주고 형님이 한 3년 동안 아끼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팔려고 하면 형님은 이거에 대한 애정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높게 판다는 거죠. 무조건 100%.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애착 그걸 갖게 되면 이것의 실제 가격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면서 그 외부인이 보면은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 썼으니까.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어떤 그런 의미 부여되는 걸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남의 것을 굉장히 더 낮게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옛날 금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다가 전부 다 실험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사실은 자기 정당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참 보면서 사실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게 신학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에 담긴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사실은 이런 행동경제학이나 이 심리학의 언어에서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인간 정말 오류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인가 이거를 저는 막 그 요즘 신학이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 이른바 포스트 휴머니즘 이래가지고 자꾸 자연과학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신학의 이 가능성은 이런 행동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요새 이런 심리학, 행동심리학 이런 행동경제학 책이 대체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케이스 네, 재밌더라고요. 음. 경제학 붙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치학 오히려 이런 쪽이랑 굳이 학문과의 통섭을 한다면 이런 쪽이랑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640페이지라는 그 페이지에 누리지 않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 실험 케이스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걸 본다는 그리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여기서 제안을 막 하는데 실험을 실제로 참여를 하도록 여기에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뭐 이걸 보고 생각을 해봐라. 뭐 너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봐봐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진짜. 재밌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진짜 인간이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되게 하잘것없는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또 이걸 뚫고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다는 건 참 대단한 경이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학적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거짓을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왜곡돼 있어. 왜냐하면 죄에 오염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이 좀 보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한 거는 전제를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의식적 차원에 대한 어떤 뭔가 문제 제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닌 게 다야. 거의 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찾아갈 때 뭐 굳이 아까 저는 프로이트 얘기했지만 사실 뭐 제가 요새 하는 거는 이제 프로이트보다는 융에 가까운데 이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하니까 무의식 쪽으로 가거든요. 설명하는 방식은 MBTI 막. MBTI 그런 게 이제 다 제가 보니까 여기 신학 여기 지성인들이나 정신 분석이나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어요. 한 수준 아래로. 근데 근대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그 해결책을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이라는 행위 안에서 이거를 그렇죠. 방법을 찾는다는 게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을 살펴보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더 견고하게 해봐야 된다. 궁극적으로 삶을 이롭게 하자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목표니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의식을 건드리지 않고 그런 의식적인 여기서 얘기한 노력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근데 또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약간 또 말을 덧붙이면 저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이 데니엘 카너만이 유대인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 현대 심리학에서 굉장히 정반대. 그러니까 무의식을 파고드는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상이한 입장을 그냥 고전을 배출하는 게 전부 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역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되고 싶은 따님 굉장히 다시 태어난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겠다. 그게 너무 왜냐하면 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 그 군 생활하면서 또 하는 게 또 많이 작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옆에가 유대인 타운이었거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네. 직접 만나봤으니까. 네, 만나봤으니까 유대인 어떤가요? 근데 단정하고. 이 질문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물어보려는지 아세요? 형님은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유대인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형님 어느 나라 사람을 태어나고 싶어요? 생각해본 바가. 전 일본 사람을 태어나서 콜롬비아를 이기겠습니다. 콜롬비아. 월드컵. 정 못했어요 지금. 네. 저희 이제 다음 책 얘기하면 될까요? 마지막 책. 용님 가져오신 마지막 책 얘기할게요. 제가 고른 두 번째 책은 기시 마사히코라는 일본 사회학자가 쓴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임프린트인 이마라는 이마. 책이고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으로 그 용서점에서 저의 모든 선정과 이건 다 이제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님이 저에게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에서 탁월한 제가 이 방송에 왜 나오겠습니까? 제가 용서점이 아니면 왜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다른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읽은 책을 가지고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 책은 이제 용서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을 정해서 읽는 그 호모부커스라는 독서 공동체랑 함께하는 독자 생존이라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모임에서 6월 달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큰 기대 없이 펼쳤다가 그리고 혼자 읽었을 때는 그냥 되게 독특한 저자다라는 생각만 했다가 오히려 같이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굉장히 매력적인 책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간단히 저자 소개를 하자면 이제 이 저자는 사회학자고요. 이제 이 저자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사회학의 대상은 약간 메인은 오키나와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술로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거랑 덧붙여서 오키나와를 포함한 여러분 이제 오키나와 배경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키나와라는 땅이 일종의 일본에서 귀속된 그러니까 일본에게 있어서 어떤 주변부인 어떤 지역인데 이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어떤 세상 그 사회 일본 사회에 있는 어떤 경계인들 그다음에 어떤 이런 소수인들을 인터뷰하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메인 잡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일종의 취미 활동 같은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만난 것처럼 제가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어떤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단편적인 일들을 습관처럼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게 이 사람의 일종의 일상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들을 즐겨 듣는 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사회에 대한 어떤 그림이 가능하게 하는 게 그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 경험으로 이게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지내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별 얘기 아닌 이야기였던 거예요. 뭐 형님이 애틀랜타에서 왔는데 뭐 오다가 개를 보고 웃었다. 뭐 지나가던 개가 짖었는데 그 개를 보고 웃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남는다거나 기억된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리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떤 통일되고 정리된 어떤 빅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대부분은 그런 식의 단편적인 별 의미 없는 각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건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요새 관심 가는 거랑 닿아서 제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약간 의식의 흐름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정리해서 한 주제를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은 콕 집어서 내세울 만한 주제나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그냥 단편적인 에피소드를 쭉 늘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소개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실제로 이 책 안에 있는 각각의 장들의 에피소드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구술이랑 이야기들인데 그 사건들이 묘하게 연결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어떤 참전했던 군인 할아버지가 어디서 강연을 하다가 울었던 이야기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이야기 안에 다루는 주제가 어디로 가냐면 본질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란 무엇인가? 우리의 산다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이야기에서 아주 큰 생각으로 연결해 주는. 근데 이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일종의 신앙적으로 적용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주 잘 정리되고 합리적으로 세팅된 큰 이야기가 세상을 채우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작동되는 경우보다는 아까 생각에 대한 생각도 저는 그러면서 좀 닿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무의미한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큰 것들에서만 우리의 어떤 관심을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작은 것, 돌멩이 하나에 사실은 신의 어떤 그런 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서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면 만족하게 조각들로 이루어지는 퍼즐이라면 그 퍼즐 하나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파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인다고 해서 분명히 선이 드러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걸 또 추구하는 그렇게 네, 그걸 만든다고 의식해서 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던데 테피스트리, 직조물, 그렇죠. 시와의 날수를 맞아. 엮여서 만드는 우리는 그런 참 비유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테피스트리가 엮여지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렇게 막 의식성과 지향성을 꼭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얽혀서 분명히 뭔가를 빚어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는 걸까요? 네. 네. 잘 이해하셨네요. 네. 네.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각자의 고유한 독서기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독서생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